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총선을 앞두고 탈당과 신당 등으로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당내 통합을 강조. 통합을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는 쌍특검법 재의결 전망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 집중 분석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했습니다. 신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어떤 건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마침내 탈당했습니다. 신당 움직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탈당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가치와 품격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탈당의 변호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뭐 탈당의 이유로 들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도부를 뺀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탈당은 멈춰야 되고 명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던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네. 그 길밖에 없었는지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또 말씀하셨던 문제가 정말 문제라면 당내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많았을 텐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좀 그 명분, 탈당의 변 여기에 참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당 뭐 야권 분열의 시작이다. 아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몇몇 사람이 나간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민주당 결속의 토대가 될 것이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그 4명의 의원들의 탈당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추가 탈당이라든가 민주당의 분열이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탈당 또는 분당 상황하고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과거에 이제 뭐 국민의당이 출연했었던 그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저희 민주당 쪽의 어떤 분열하고는 네. 굉장히 양상이 다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님이 탈당하실 때 내세웠던 명분에 동의하는 의원들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탈당하셨던 원칙과 상식의 3분의 탈당의 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분열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 의원도 누차 강조했듯이 사실 뭐 총선을 앞두고선 당의 단합이 중요한 과제인데 진보 시민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야권 연대가 강조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뭐 비례대표 문제와도 뭐 연관이 있습니다만 4월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는데 그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여러 분들이 뭐 탈당을 하고 네. 또 그분들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력이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치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방향성 여기에 배치된다면은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흐름 쪽으로 가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더해지겠죠.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어떤 탈당과 분열의 흐름이 더 강화되고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인재 영입의 방식이든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대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기존에 저희 그 당의 세력이 아니었던 분들을 세력으로 껴안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고 저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낙연 전 대표와 이번에 탈당한 4명의 의원들과 추가 다시 뭐 연대라든가 함께할 그런 공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워낙 지금 저희 당이나 또는 국민의힘이라는 양당 체제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공간이 있긴 있을 것이지만 저희 당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을 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도 내세울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세력이나 다른 세력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비해서 뭐 제3지대라는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지만 이게 그대로 있지는 또 않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쌍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은 잡혔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고민을 이번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했을 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번의 거부권이 행사됐고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정도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시간 내에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거부권이 남발되는 것이 과연 합헌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쭉 해왔던 거예요. 특히 노조법 2, 3조의 경우에는요. 네.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국회로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법 내용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내용상으로는 법원이 문제가 없다 그랬고 절차상으로는 헌재가 문제가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번에 쌍특검법은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그 제대로 된 절차를 다 밟아서 통과시켰고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해상충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네. 거죠.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이라면 과연 이게 헌법에 상정한 것일까? 이 부분을 저희들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 생각과 매우 유사하게 이 거부권이라는 대통령 권한에 어떤 제한을 두는 헌법적, 문헌적 제한은 없는데 네.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데는 일치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검토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이제 그러면 이 2차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저희가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나갔을 때의 어떤 현재 분위기라든지 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네. 결과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좀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더 해보려고 아직 지금 하고 최종 그럼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건 아니네.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네. 추가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은 이게 총선용이라면서 서둘러 재의결하자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지금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는 듯합니다. 대통령에 다시 시간을 주겠다 밝힌 바도 있는데요. 재의결 표결 시점과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시점을 못 받기보다는 저희들이 상정하는 내부적 절차들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네. 특정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재의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가 빨리 끝나고 그래서 권한쟁의로 나아가야 되겠다 뭐라든지 이런 결정이 되면 권한쟁의부터 시작을 하겠죠. 저희는 오히려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권한쟁의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빨리 뭐 재의결 요구에 따른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권한쟁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우선 그 부분이 우선 좀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던데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특검법과는 별개로 저희는 별개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2부속실 설치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바입니다. 네. 도대체 이제 김건희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좀 설치를 해라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왔고, 이거는 특검법과 상관없이, 그리고 국회 입법 절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하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어떤 매체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그 당시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을 겁니다. 대노를 했죠. 우리 당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2년째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해야죠. 본인 약속이니까 본인이 빨리 지키면 되는 겁니다. 네. 굳이 이거를 특검법과 연계해서 이 조건 저 조건 갖다 붙이면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게 진통 끝에 통과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던데요. 이 법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최초에 발의될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100% 반영한 법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안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법문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안위에서 패트가 지정된 이후에 한 차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때 많이 네. 약해졌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본회의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 전에 양당의 원내대표 간에 수차례 협상이 있었고요. 그 당시 윤재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도 일부 반영이 됐고 네. 또 중재하기 위해서 의장이 내세웠던 중재안도 모두 수용이 된 안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안하고 상당히 달라진 안이 됐고요.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과 국회의장의 수정안 요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이 참사에 대한 아픔을 좀 공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진상이 규명돼서 재발이 방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부가 거부권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겪었던 여러 일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시켜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현역 위원 평가를 마무리하고 통보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명 쪽에서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만을 제기합니다.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을 저희들이 두고 있어요. 네. 가면 평가도 있고 또 수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량적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결과가 아직 이제 의원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매체에서 좀 오보를 냈어요. 이게 네. 통보가 20%니 뭐니 그랬죠. 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아직 통보가 안 됐고 통보가 되면은 이제 아마 그 적절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몇 차례 경험을 해봤지만 이걸 특정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한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손을 댔다면 이미 소문이 다 나게 돼 있어요. 네.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계획적인 시도로 보여지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추진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떤 범죄인의 어떤 동기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공개를 하면서 비공개한 이유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거나 그 수단이나 행위가 너무 잔혹하다거나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거나 이런 범죄는 오히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는 네. 거죠. 그런 이상한 점이 몇 번 겹치잖아요. 그럼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이 아니라 보통 다른 기관들이 리뷰하도록 만듭니다. 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국정조사가
있어요. 국회가 여야가 합심해서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네. 아니면 특검법을 통해서 새로운 독립된 수사기구를 구성해서 리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통상적이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공범에 대한 의혹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범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의 경우에는 아주 조기에 단독범인 것처럼 발표를 경찰발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참 이상한 거죠. 수사를 하고 나서 발표하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경찰발 보도에 공범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 최종적인 수사 결과도 결국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좀 혹시나 네. 뭔가 방향성을 갖고 이미 수사를 했던 경찰은 거 이제 아닌가. 현재까지는 이런 단서는 다뤘죠.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상한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네. 참 이 경찰의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지금 변화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당도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당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들을 쭉 좀 봤는데 대표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불만으로 지적하는 것이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력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법안 또 사회적으로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꽤 많이 통과를 시켜놨어요. 물론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요. 네. 이 법을 저희들이 2월 국회 또는 3월 국회에 완수를 좀 해내면 그래도 민주당이 하겠다는 법들 해내는 그런 능력은 있구나라는 네.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비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것이다.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보여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계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당과 대통령 또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비상도 아닌 것 같고 비상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를 좀 후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전에도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인기는 있을 테지만 중도나 이런 쪽에 확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언행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언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극복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총선 90여일째 남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PF 위기라든지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경제연구소에서도 상저하고일 것이다. 하고라 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에서 굉장히 큰 돌출 변수 또는 예상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또 북한의 경우에 굉장히 좀 긴장을 높이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다시 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고.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치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과 분노를 더 조장합니다. 급기야 일당 대표를 향한 극단적인 테러까지 발생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내 공천은 충분히 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히 당내 공천 분들이 와가지고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태 정치를 건절하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고난쟁이 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원영섭 단장님, 국민의힘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시작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는데 지금 근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윤심을 앞세워서 이른바 윤심파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예,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그 대통령님과 인연을 강조하는 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자기 홍보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장되거나 허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대통령님께 부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런 이제 과도한 윤심 마케팅을 결국에는 당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처하느냐, 그게 모든 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허위와 과장이 섞여 있는 윤심 마케팅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 이제 당이 끌려가는 것처럼 동조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과거에 이제 20대 총선에서 진박감별사처럼 그런 이제 그 총선을 망가뜨리는 아주 큰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에는 당이 정신 차리고 그런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후보로서의 하는 과장된 언행에 대해서 때로는 제재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공정한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하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윤심 공천 우려,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 근래에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이 공천심사까지 맡게 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숨기고 은폐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었고 또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이번에는 공관위원까지 갔으니까 이분이 인재를 추천해서 심사까지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검사와 판사를 겸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이 추천하는 분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공천심사에 들어간 분들이 다 자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바로 용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져 버린 거니까 누가 말해도 융심 공천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원 단장님, 대통령 출신 인사들 또 장차관들 양지 출마론 관련해서 아니 지금 뭐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책임이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험지 출마, 그리고 모든 대통령 인사들도 경선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게 보면 각 지역구의 사정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게 이제 당세가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걸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이제 뭐 그 도시 비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 그 농촌 비율이 높다든지, 어떤 때는 또 연고성을 깊이 따진다든지 연고성을 덜 따진다든지, 이런 아주 갖가지 변수들이 상황이 복잡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양지다, 일률적으로 험지다, 뭐 이렇게 그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해당 지역구에 맞는 최적의 후보라는 게 뭔지를 그냥 동일한 잣대하에서 평가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대통령실 출신이라 그래서 무슨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도 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그게 만약 굉장히 불공정하고 납득되지 않는 공천이다 이렇게까지 여겨질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이번 공관위가 지역구 사정을 250개가 넘는 이 지역구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했느냐, 그리고 후보들과 관련한 그 매칭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공천이라는 게 마지막에 되면 뭐 재배치도 되고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은 이제 공천 시기 초입이라서 발생하는 논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마쳤거나 출마가 거론되는 검찰 출신 인사만 2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공천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용산이 검사 출신으로 대거 채워질 때 이미 예고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연모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참모진까지도 지금 한 30명, 그리고 장차관 뭐 이렇게 공직을 맡은 사람까지 한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검사 왕국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데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검사의 힘, 검사의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입법부까지 이제 검사들이 장악하는 검찰 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공천은 그동안 계속 뭐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없다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현실화되고 있다. 어느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친명이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친명 공천, 비명 행사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3년형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을 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최선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공천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게 친명 이런 의원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오히려 그 공천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그런 행태가 친명 비명을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적격 부적격, 그러니까 아예 뭐 그 공천 신청도 사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천 봉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네. 지금 민주당의 행태다,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민주당 검증위에 예비 후보자 적격 판정 명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2년에 이제 예비 후보자 그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예비 심사는 그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때 이제 최초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까지 각 당에서는 공심이라고 불렀어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불렀는데 이걸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공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좀 개선되면서 네. 예비심사에서는 정량을 보고 공관위에서 결국 심사할 때는 정성평가, 그러니까 뭔가 적격과 부적격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점에서 민주당이 좀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최성 시장이나 김윤식 시연시장 이런 분들은 정량평가에서는 문제가 좀 안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정성평가까지 들어간 이런 네. 행태를 띄었고, 또 한 가지 법률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설규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이런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 예비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런 거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자객공천 등의 불만을 품고 추가로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윤영찬 의원 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네. 상식 중에 결국 민주당이 뭐 겉으로는 잡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리고 3명이 탈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결국 남으셨어요. 그런데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어떻냐면, 민주당 측의 태도가 정계 은퇴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남았으니까 뭐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리는 그런 자세도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이다, 비명이다 그러면 오히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민주당 주류의 오히려 본심이었던 거고, 그게 윤영찬 의원의 사건으로 지금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뭐 그 자객공천으로 탈당한다? 저는 그분들은 탈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주류 친명계로부터 출당을 당하는 거다, 오히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상당한 그런 민주당의 의원들이 출당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한번 통합을 다짐했는데
같은 날 친명계에서 뭐 친문계들을 향한 비판이 나와서 논란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뭐 민주당 내에 이제 다양한 색깔의 약간의 정파가 있는데 공천을 두고서는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 이재명 어떤 그런 개파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현역 국회의원 한 10명도 안 되는 건데 현재 후보자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심판을 하겠다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도 있고 그게 이제 내부의 경쟁자로서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이란 조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윤영찬 의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친문계 이제 임종석, 뭐 고민정, 윤건영 이런 의원들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걸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정권 교체의 실마리를 준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이게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맹분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공천을 앞둔 경쟁 관계에서 상대를 가능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맹분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영섭 단장님, 제3지대가 복잡합니다. 현재까지 5곳인데 어디죠 지금? 예, 원칙과 상식 세 분이 이제 만드시겠다고 하는 미래대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네. 출발을 하시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개혁 신당이 있고 그리고 금태섭 신당인 새로운 선택이 있고 그리고 양양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정의당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 정당들이 굉장히 이합집산 합종연행을 반복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서로 간의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출발은 이제 각자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화학적인 결합을 이뤄내느냐. 뭐 바른미래당의 신뢰를 보더라도 안철수 대표 측과 유승민 대표 측의 화학적 결합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합종연행이라는 게 쉽지 않은 대단한 정치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 단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5곳인데요. 김 전 사무총장 어떻게 보세요? 뭐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연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제3지대에서 5곳 모두의 연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그 총선이 2008년은 분열로 치르고요. 2012년은 통합으로 치렀습니다. 그게 이제 반복됐어요. 그래서 16년은 분열로 치렀고 2020년은 통합으로 치렀습니다. 다시 이제 4년 돼서 2024년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이 두 당 사이에서 내부의 주류와 비주류가 통합을 못 해내면 이제 분열로 치르게 되는데 네. 이번 선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가 소선거구 단순 다수 1위제입니다. 1등만 뽑고 기호 1번, 2번만 주목되고 기호 3번 이후로는 별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열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3지대로 서로 모이지 않으면 소선거구를 뽑는 253개 선거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을 전후로 해서 가능한 통합의 모습을 보일 거다. 최종적으로의 통합은 좀 더 늦춰지겠지만 네. 계속 연대와 함께 아마 원탁회의 형식으로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3지대 연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총선 때 이제 기호 3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잖아요. 저 의원 수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이 6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보다 많은 7석 이상을 차지해야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기호를 높은 순위로 받으면 받을수록 득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7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석이라는 게 뭐 하나의 당으로 7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7석 이상인 당들이 또 2개 있고 3개 있으면 그 당끼리 다시 또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지대가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그렇지만 기호 3번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는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막말 등을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정작 본인이 참여한 신당 행사에서 지지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 본인도 이 정과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적절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이 또 당시에 뭐 선거대 최기위원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2020년 총선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80석 가까이를 얻었으니까 그 점도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신속하게 본인이 하지 않은 발언이지만 신속하게 사과를 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각 당이 이제 적대적 공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될 분위기에 어쨌든 기본 이게 분위기에 깔린 상태에서 그 내부 경쟁 속에서도 또 상대를 적대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번에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암살 미수 사건을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연결시켰으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인간적 도의를 또 넘어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지만 이번엔 그래도 빠르게 사과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연대 가능성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엄중 낙연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 뜻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신경전이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오히려 반대쪽에서도 비슷한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연합의 방식에 대해서 비례는 따로 하고 그 지역구 의원 내는 거는 기호 하나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반대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벌써 뭐 그런 정치공학적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뭐 불쾌하고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또 잽을 날리셨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또 그 이낙연 대표가 청년 정치와 관련한 연대 가능성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잽을 날리는 그런 식의 뭐 신경전과 공방전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만약에 필요하다, 꼭 표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이런 자잘한 그런 이제 서로의 공방전을 넘어서는 그런 연대는 결국에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야 공방 벌이는 쟁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피습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와 속옷을 폐기 직전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 축소 왜곡된 것은 물론이고 현장 증거를 인명했다라는 것인데 또 아울러 배우설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런 이제 경찰이 뭔가 이걸 자꾸 축소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뭘 자꾸 비공개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옷 수거 문제에서도 결국 민주당이 이걸 내버려 두고 증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느냐고 말을 해서 그제서 부랴부랴 경찰 수거해 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테러 현장에서 그 현장의 피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30분 뒤에 바로 경찰이 또 물청소를 해버렸고 이런 것이 이제 뭔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이게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공범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공식 라인이 아닌 형태의 언론 보도는 나오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 결과 1년 전부터 결심했으면 이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갔는지 이런 걸 충분히 조사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이런 암살 미수 사건에서 이거는 그 원칙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민주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원단장님 방금 좀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이제 경찰 조사 이거 미흡하다 그러면서 테러 배후를 밝히라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경찰 수사 브리핑을 저도 봤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게 뭐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포렌식이나 뭐 관련한 SNS 조회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게 없고 단독 범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초기에도 뭐 사람들이 흘러나가는 이런 대략적인 정황을 보고 뭐 너무 이렇게 좀 허술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걸로 봐서는 단독 범행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그게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음모론적으로 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음모론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에 음모론이 강화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드의 전자파라든지 전자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 후쿠시마 방사능이라든지 방사능 눈에 안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확대되지만 이런 여기에서는 뭐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8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무엇을 했다.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그래서 음모론이 뭐 굉장히 이게 확산될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머리에 주황색 봉지를 쓰고 롯데 자이언츠 야구팀을 응원한 사진 이게 진실 공방에 휩싸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2020년 이제 검사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4천원 인사를 받아서 부산에 있을 때 뭐 산책도 하고 기타 교습도 받고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도 봤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부산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좀 화려하게 꾸민 그렇게 일종의 이벤트성 연설을 하다가 생긴 이제 일종의 후가인데요. 너무 이제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그때는 이제 직관할 수 없는 다시 코로나로 해서 야구를 직관할 수 없었고 2008년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추억은 종합된다라고 변명은 하지만 본인의 연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왔던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지 않은 화려한 말솜씨를 꾸미다가 생긴 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강조한 이후에 지속해서 뭐 교류를 끊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평양방송 송출 중단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제가 이거 볼 때는 이제 그 난수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몇 페이지에 몇 쪽 찾아보시라고 하는 그 난수방송을 단파 라디오로 수신해 가지고 이거를 뭐 맞춰보는 뭐 미로 같은 조각들을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그 방송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와이파이가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게다가 이제 또 뭐 아이폰의 보안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결국 이제 북한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려 그래도 난수방송으로 할 필요가 굳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 다른 솔루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직까지도 그 난수방송에 기대 가지고 60년대 그런 이제 그 간첩들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게 지나치게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서는 아주 그 뒤떨어진 그런 난수방송이라는 그런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다른 요건이 굉장히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언제 그만둬도 그만둘 방송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그 롯데 자이언츠 그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직구장에서 롯데야구를 직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확하게 그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정확하게 따질 때는 또 정확한 부분을 안 따지는 게 그 비판하는 쪽의 비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샛별 여장군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에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후계 구도가 정해진 걸까요? 후계 구도로 공식화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같고 북한 사회는 미국과의 대결 이런 적대적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봉건적 왕조 체제를 갖추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3세계에서 이런 국가는 왕권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뭐 조직 국명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현실에 맞지 않고 뭔가 자꾸 이런 북한이나 이런 걸 북한에서 미국을 핑계대면서 이렇게 대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원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주의 후계 구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저는 가장 이제 그 위험한 요소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체격도 좀 비대하시고 언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어리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후계 구도는 일단 세워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진행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김주혜 이분이 후계 구도로 기우고 뭐 후계 구도를 만들어 간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장기적인 대비책 차원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국민 앞에 들어서는 정치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그날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된 날이라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책,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제대로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고 책임지는 그런 정당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MBS와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 어떤 점이 영향을 줬습니까? 별로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달라진 형태의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처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제별로 여러 부처를 모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만 별로 뭐 이게 알려지기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MBN이 준비한 그래픽인데 보시면은 그대로 좀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별로 없는, 물론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있는데 거의 박스권에서 별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신년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인데 대체로 대통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총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MBS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와 동률, 민주당은 소폭 상승했고요. 갤럽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 국민의힘 소폭 하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소폭 등락 변동폭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들은 현재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관망 상태다. 그리고 예비 채점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가 각 정당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새로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개인 지지율이나 관심은 상당히 눈에 띄게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속 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아직 한동훈 개인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고 이번 선거를 올 총선을 바라보는 것에도 그런 점은 진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이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이가르닉 현상이라고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금 전에 이강윤 소장께서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신 대로 개인에 대한 주목도와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른바 우리가 3A 분석으로 보면은 어텐션, 개인에 대한 어텐션은 높아지지. 이것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려면 국민의힘도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일시 되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돼야 되는 이른바 어슈런스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꿀 국민의힘이고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좋게 보자, 더 괜찮게 보자, 이런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어펙션, 이제 애정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아직 그렇게는 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특검법 관련, 김건희 특검법 관련 주변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나 익숙할 텐데 법조인이 너무 많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검사, 판사, 변호사.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가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 쪽으로는 중도, 무당, 또 수도권, 2030 세대, MZ 세대가 못 들어오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총선 때 정부를 견제한다는 여론이 지원한다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과 NBS 모두 견제 여론이 과반을 넘겼는데 지금 총선이 10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 이 점은 어떤 걸 시사하는 거죠? 앞으로 큰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점은 계속 유지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두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심판투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 이런 게 50을 넘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뭐 46, 7, 8 이렇게 오르내린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꽤 유의미한 변화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현 정부 출범에 대한 중간평가나 심판투표적 요소가 강할 것이고 민생 경제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를테면 고물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건 굉장히 큰데 처분소득은 그에 맞추어서 커지지 않았으니까요. 팍팍한 삶은 가는 것이죠. 그 대선 그다음에 두 당의 대표의 대결,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의 연장전이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새롭게 온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바뀌느냐. 한동훈 인기, 이재명 인기는 현재 차기 대선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인기는 지금 잡히는 숫자는 어음 같아요. 현찰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 선거까지 앞으로 3년도 더 남았으니까 지금 하는 것은 그냥 호감도 조사일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인 인기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게 선거의 성격을 확 바꾸는 메이저 팩터로 기능하기에는 조금 더 두고 볼 대목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김여사 특검법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 근데 이미 이제 거부권은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이슈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공정이 총선 때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신당 영향 때문일까요? 그 때문으로도 봐야 되겠죠. 뭐 기존의 정당에 대한 혐오감도 있습니다만 신당 효과가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진 않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3당 그러면 정의당 그랬는데 정의당은 고작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7.8 이준석 신당, 3.9 이낙연 신당 이보다도 더 높은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두 정당을 만약에 합한 이른바 빅텐트가 가셔야된다면 10%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자릿수 정당? 이거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신상효과, 그다음 또 하나는 웩더도그, 보도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게 되는 이른바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 신당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물도 굵직굵직합니다.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에는 금태섭, 양양자 전대, 이번에는 이낙연, 이준석,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려나 보나? 될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무당청이나 중도청이 좀 이렇게 직접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더 가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존 정당의 선택지에서 벗어나서 그럼 새로운 선택을 해볼까라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강윤 소장님, 지역별 지지율 보면요. 갤럽 조사 결과인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접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변화가 시작된 그 첫 단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석 달 후에 과연 벽보를 붙일 정당과 후보자의 정확한 명수가 아직은 전혀 오리무중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화의 것을 앞으로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위험하지만 네. 작년 초에 치러진 대선에 비해서는 꼭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는 현재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의 양상이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달라지는 것을 경제신문에서는 디커플링 효과 이런 말도 쓰던데 네. 예전에는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작년 대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네. 서울과 나머지 지역 그리고 인천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여파도 있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인천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석권에 가깝게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꽤 가깝게 붙을 것이다. 아무튼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것들은 두 당의 차이가 제법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민주당 부산 경남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는 상승했는데 매트릭스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것이 해당 지역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줬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율, 개인 지지율 관련된 분들 우리 추이를 보더라도 좀 결집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갤럽은 이 조사 기간의 특성상 연말 연초에 조사를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는 것은 조금 추세를 보기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달여 떨어진 그 간격을 유지한 채 되고 있는 이 매트릭스 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매트릭스 조사 결과일 텐데요. 자, 이 화면입니다. 이 매트릭스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광영 소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구도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이재명 대표로 보느냐. 그런데 관심도만 놓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그 결집했던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여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1월 12일 1박 2일, 10일, 11일 방문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어가는 그런 현상의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청권 유권자를 사로잡을 각 당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충청이 그만큼 중도적 성향이 강하고 현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현역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별 차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302 이번 충청권 판세를 결정짓지 않나 보이는데 첫 번째는 공천입니다. 어떤 공천을 하느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된 이상민 의원의 영향력, 그 외에 기존의 민주당의 충청권 장악력, 이른바 공천입니다. 그 다음에 공약입니다. 항상 우리가 왜 역대 대선 같은 데 보면 굵직굵직한 충청권 공약이 나왔거든요. 수도권 이전에는. 그런데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약을 가지고서 중부권 과학기술 중심 지역, 이 충청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당이 더 구체하냐. 마지막에는 공인 효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청권에서의 영향력,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대결하는 충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광윤 소장님,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지금 공관위 구성하는 등 지금 공천 준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멋진 공천, 민주당은 국민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각 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친이대 공천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가 아마 큰 채점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친윤 검사들 막 당선 확실한 곳에 막 갖다 붙는다거나, 또 친명, 그리고 예전에는 상대당의 유력한 사람에게 겨냥해서 내거는 것을 자객 공천, 자객 출마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자기 당 안에서 서로 다투는 양상을 자객 내천, 자객 공천 이런 말 하더군요. 네. 어쨌거나 결국은 국민을 위한 공천, 말은 아름답게 많이들 갖다 붙이는데 결국은 내 보신을 위해서 윤석열 또는 이재명 등이 향후를 내다보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 위주로 진용을 짠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평가가 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주장님, 공천 네. 결과 등 이 컷오프 대상자에 따라서 총선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한데요. 예. 다름 아니라 이게 지금 제3지대 신당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뀝니다. 공천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날벼락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상으로 볼 때 공천을 잘못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꽁천, 꼼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뭐 이제는 뭐 옥새 들고 나라서 옥새 들고 달리자 이런 것도 있지만 꽁천, 꼼천이 돼버리면은 중도 무당 2030 MZ 세대도 꼼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꼼도 있고 꽁도 있고요. 네. 꼼 잡고 꽁 잡.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2030 MZ 세대도 달아날 수 있지만 지지층들도 완전히 분노하게 되면 아니 무슨 이런 공천을 내? 그러니까 후보자들과 후보자를 지지해왔던 사람도 만약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지층,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균열도 발생한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일탈락되면 좋은데 탈락한 사람이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2차 파장으로 번지기 때문에 공천 잘 못하면 망한다. 이런 상황.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의원 3명 탈당했습니다. 각각 별도의 신당 움직임인데 이준석 신당과 비교했을 때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당 지지율을 보면 이준석 신당이 더 결집돼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당과 마찬가지로 신당도 지역 기반이나 세대 기반이나 그다음에 인물의 이 특징적 기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본다면 이준석 정강정책 가칭개혁신당의 위원장이 불러왔던 그 돌풍 그리고 2030 특히 남성들을 다 잡고 있는 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뭐 특정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도권에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직까지 그 정도의 두드러지는 일종의 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이 기반에 대한 구분이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은 아직까지 불어오고 있지는 않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들이 말 그대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낙연 신당 플러스 원칙과 상식 여기는 또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까지도 결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시화된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윤 소장님, 지금 뭐 신당이 이곳저곳에서 진행되잖아요. 현재까지만 해도 움직이는 곳이 5곳인데 3지대 이제 빅텐트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보도가 가끔 언급되는 곳만 5개잖아요. 네. 스펙트럼이 너무 다르고 5개가 모두 한 텐트 안에 들어오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기호 3번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5개 정파가 모두 다 한 우산 속에 들어와서 3번으로 이번 총선을 치른다면 그래서 이번 대결이 국힘, 민주당, 제3번 정당 이 3분지계 형식으로 간다면 조금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5개가 모두 한 우산 속으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후보를 내는 정당이나 정파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렇다고 투표율도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 각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나 정파의 차별성이나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정당 2개 정도의 표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미디어 리서치 조사인가 보니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연대를 해도 큰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분석이 됐다고 그렇죠. 하네요. 이번 숫자로 보니까 미디어 리서치 조사 보면 합쳤을 때 지금 이것은 이낙연과 이준석 2개만 합쳤을 때를 일단 한 거예요. 민주당 37.1, 국힘 37.6 이건 뭐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근데 2개가 이낙연과 이준석 합쳤을 때 10.8, 그러니까 11 정도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이고 이낙연과 이준석을 따로따로 조사했을 때는 이낙연이 작게는 4부터 많게는 한 7쯤 나오고요. 이준석 정당 현재로서는 작게는 한 7.8에서 많게는 11 정도 나왔어요. 그럼 2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의 합보다도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생각이 아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종 연횡이나 뭐 빅텐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고 이것은 아마 2월 초 중순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피로도 너무 주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배 부장님,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무당층이 20%대 뭐 중후반까지 나오잖아요. 더 높게 나오는 곳도 있는데
무당층에서 신당으로 옮겨갈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실제 우리가 역대 선거 때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무당층도 나누어집니다. 무당층도 신당이 있으면 기존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무당층이기 때문에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투표를 하러 가지 않기도 하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투표를 안 한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다 사전투표 때부터 투표하러 가죠. 본투표일 날 투표하러 가죠. 또 후보자 공보가 집으로 오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왜 안 해? 막 방송에서 또 그런 이야기하면 듣다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투표를 하러 가는데 네. 이런 걸 좀 망라해 보면 실제 신당에 최대 갈 수 있는 무당층은 대체로 한 절반 정도다. 많이 가야. 네. 그러면 한 20%의 무당층이 되는 데서 절반이라면 신당 파워가 그렇게 엄청날 정도로 빅뱅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당이 무당층만 잡으면 돼, 중도층만 잡으면 우리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지역 기반, 물론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지역을 맹주로서 호령하는 그런 기반이 아니라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겠죠. 또 하나는 연령대별로 이들을 위한 어떤 지역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반도 중요한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제가 스페셜하게 제안드리는 부분은 직업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만 해도 유권자의 40%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영업이 20%고 블루 칼라가 15%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잡아라. 화이트 칼라의 정말 상징이 될 수 있는 정당, 자영업자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정당, 블루 칼라 노동자분들이죠. 상징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면 적어도 두세 개 군을 접하면 오히려 신당 효력은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배 주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국민 과반 이상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향후 윤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결과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화면에 바로 좀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이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정운가 뱅크께서 물어봤던 그 정말 치명적인 질문.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도가 인기는 그렇게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로 긍정 지지율로 안 옮겨가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소해야 됩니다.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그냥 패싱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결할 대책과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폭행보가 국민의힘,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인데 실제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이유를 보더라도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는 구체적이진 않아요. 부정평가 순위에도 지금 두 번째로 올라와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이후에 10%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부정평가 비율을 전체 60%로 보더라도 거의 한 6%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녀석이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맞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통령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김건희 논란을 풀어낼 그 아이디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내는데 낼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강윤 소장님,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국민 54.5%가 제2부속실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장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제2부속실 설치 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거의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중 여론의 의혹, 그다음에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특검법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조금 전 자막에서 6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제2부속실이 없어서 지금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거든요. 네. 대선 기간쯤에 이미 제기됐었던 것이고 계속됐는데 뭐 수사 계속 논쟁만 지속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조용히 아내로서 내조자 역할에 머물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 취임하고 나선 잘 안 지켜지고 하니까 그래서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얘기가 물론 54.5니까 반을 넘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잘 정돈을 하자는 것이지 네. 이것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닐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치열하게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게 그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이 쌍특검법 처리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거를 언제 할 것인지 그 시점에 따라서 그럼 총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폭 행보를 통해서 총선 승리에 대한 지지율을 견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부분이 자꾸 늦춰지고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이건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결과에 잔뜩 긴장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수청, 중도청, 수도권, 청년층의 여론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건희 특검법 때는 논란을 어떻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켜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는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 더 붙어버렸습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래프 하나 더 보여주실 거죠. 국정수행평가 시에 영부인 호감도가 반영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시면 특검법이냐 아니냐, 특검법 거부권이냐 아니냐, 재해결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털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감도 반영 여부를 보시게 되면은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반영감이 31.6, 그다음에 68.4는 반영했는데 여전히 31.6이나 반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든 이 부담을 털어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강효 소장님, 북한이 오늘 또 동해안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네. 서해안 포격 상당히 좀 긴장을 높이고 있잖아요. 예. 언행도 거칠고 일각에서는 뭐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북한의 도발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동안 학습 효과도 많았고요. 물론 총풍, 병풍 이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진행됐던 여러 정치적 이벤트 같은 것들을 보면 더 이상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북한이 이쪽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부나 뭐 그게 조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오늘도 탄도미사일 뉴스가 뭐 한두 시간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더 이상 그것 네.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과거에도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 이전에 도발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이 있을 때도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불과 대선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실험 발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뭐 총풍, 북풍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15년, 20년 전이라면 상당히 이게 이념 성향 투표에 영향을 주면서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북한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네.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는 변수. 그만큼 우리가 내성이 생겨버렸다는 것이 그거 좋은 의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각 당 공천 갈등의 강도와 빈도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영입자 면면도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또 하나는 상대당, 특히 지금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 피습 사건 이후로 아주 고조되고 있는데 상대를 악마화하고 혐오하는 것을 계속 증폭시키고 상대를 짓누름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돌발 발언들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겠고요. 배 주장님 어떤 점 주목해서 네. 봅니까? 신당 뭐 빅텐트 논의 만나는 일정들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미치는 정치권 영향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의 핫 이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공식 승인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받아들인 사례로 가상자산 시장에 최대 1,0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국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물론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일찌감치 허용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금융 쇠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강조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혁신과 변화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료 사회, 정부의 규제 혁파에 절실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